고아는 집안 망치는 법이야. 어디 근본도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일 것 같아?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지. 성실하게 살아온 한 여자. 그녀의 유일한 꿈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그녀의 모든 것은 단지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짓밟힙니다. 세상의 가장 잔인한 편견 앞에 3년의 사랑은 침묵했고 그녀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성북동의 낡은 서점에서 한 노인을 만납니다. 평범해 보이는 동네 서점 주인. 그러나 그의 침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자들의 세상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노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짓밟혔던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6 윤서영의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3년을 만난 연인 정도윤과의 결혼을 약속했고 오늘은 그 결실이 맺어지는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간병사라는 직업의 고단함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한정식 집의 정갈한 방 안, 창밖 풍경마저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정도윤의 어머니 최영숙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 노골적인 시선이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해 불편했지만 서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오가는 몇 마디 대화 속에서도 최영숙의 질문은 집요하게 서영의 배경을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고, 고모님은 뭘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서영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부모님 없이 고모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순간부터였습니다. 최영숙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고아라 우리 집안은 그런 애 들일 수 없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못 들었어? 고아는 집안 망치는 법이야. 어디 근본도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일 것 같아?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서영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곁에 앉은 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줘. 이건 아니라고. 도와달라는 간절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정도윤은 그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차갑게 식은 눈빛, 3년의 사랑이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제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침묵. 그것은 그 어떤 폭언보다 더 잔인한 비수였습니다. 최영숙은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지. 우리 도윤이한테 흠집 낼 생각 말고 깨끗하게 물러나.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영의 사랑과 미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서영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26 윤서영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식은 땀과 눈물로 알아놓은 서영은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회피하듯 도망치듯 서영은 다시 일터로 나섰습니다. 그런 서영에게 새로운 간병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성북동
단기 간병. 서울의 번잡함에서 한 발짝 비켜선 동네, 그 이름만으로도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일일 뿐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환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즈넉한 성북동 언덕길에 자리한 낡은 2층 집. 담쟁이 덩굴이 세월의 흔적처럼 벽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코끝을 스치는 오래된 책 냄새가 낯설면서도 편안하게 서영을 맞았습니다. 환자는 은퇴한 출판인이자 집 아래층에서 무명당이라는 작은 중고서점을 운영하는 한정우라는 노인이었습니다. 78배 한정우는 말수가 없고 까칠했습니다. 시간은 잘 지키는군. 그게 첫인사였습니다. 첫인상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서영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챙기고 그의 입맛에 맞는 담백한 식사를 준비하고 볕이 좋은 날에는 휠체어를 밀어 서점 안을 산책했습니다. 한정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먼지가 쌓인 책장을 가만히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서영 역시 그 고요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책과 침묵으로 채워진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조금씩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한정우는 서영의 그늘진 얼굴과 나이답지 않은 깊은 슬픔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조용히 수저만 움직이는 모습, 작은 소리에도 움찔 놀라는 어깨, 창밖을 보며 멍하니 허공에 시선을 두는 모습까지. 저 아이는 대체 어디서 저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걸까? 노인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영의 상처를 어렴풋이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상처를 잊기 위해 기계처럼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성북동의 낡은 서점에서 부서진 마음을 가진 젊은 간병사와 세상의 지혜를 품은 늙은 서점 주인의 뜻밖의 인연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단기 간병 기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서영의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어 차가운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서영의 발길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무명당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핑계를 대야 할지 몰랐지만 그저 그 고요한 공간이 묵묵히 책을 읽던 노인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서점에 들어서자 한정우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책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구석에 새로 들어온 책들, 정리 좀 하지. 그 한마디가 서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환대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로 서영은 일이 없는 날이면 서점에 들러 먼지 쌓인 책들을 닦고 어지러운 서가를 정리했습니다. 한정우는 그런 서영을 말없이 지켜볼 뿐 왜 왔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위로 속에서 서영은 처음으로 온전한 자신으로 받아들여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서영에게 한정우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고 한정우에게 서영은 손녀 같은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창밖으로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점 안은 빗소리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묵직한 책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따라 서영은 꾹꾹 눌러왔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고 싶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해도 될까? 이 평온이 깨져버리면 어떡하지? 수없이 망설이던 서영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저 결혼할 뻔했었어요. 한정우는 읽던 책에서 눈을 떼고 조용히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야기해 보렴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서영은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날의 모욕적인 말들,
사랑했던 사람의 차가운 외면까지. 고아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서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애써 참아왔던 수치심과 슬픔이 다시금 북받쳐 올랐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한정우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분노가 서렸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그런 망발을 짓거리는 인간들이 있단 말인가? 한정우의 나지막한 목소리에는 천둥 같은 노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법인데 감히 사람을 태생으로 재단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분노처럼. 한정우는 서영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투박하지만 더없이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서영아,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그 따뜻한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서영의 눈물샘이 끝내 터져버렸습니다. 낡은 서점 안에서 한 젊은 영혼의 상처가 한 늙은 영혼의 분노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돌아간 후에도 한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가득한 서점 안, 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서영을 향한 연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잊은 자들에 대한 깊은 환멸, 그리고 자신의 과거 선택에 대한 씁쓸한 회한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서영을 모욕한 그들의 이름, 정태석과 최영숙. 기억의 저편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책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공간, 그곳 가장 깊숙한 곳에 수십 년간 열어보지 않은 낡은 괴짝이 있었습니다. 묵직한 자물쇠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잊혔던 과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서 찾아낸 누런 서류철 위에는 먼지가 세월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내용을 확인하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역시나 그들이었습니다. 20년 전 한정우가 운영하던 출판사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서류 속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허름한 식당 앞에서 굽실거리며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정태석. 그의 눈빛에는 야망과 함께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시 정태석은 작은 식당을 해보겠다며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정우는 그의 성실함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출판인으로서의 소명이자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은행 보증까지 서주었습니다. 그 돈이 종잣돈이 되어 정태석은 식당과 부동산 사업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성공한 후에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한정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자신의 도움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손녀처럼 아끼는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한정우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법이지. 내가 준 기회가 저들을 괴물로 만들었구나.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수십 년간 연을 이어온, 이제는 각계각층의 거물이 된 오래된 인연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한정우일세. 부탁할 게 좀 있네. 한정우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성북동의 조용한 서점 주인이 오만하고 무례한 자들에게 인생의 쓴맛을 가르쳐주기 위한 특별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짓밟힌 한 영혼의 존엄성을 되찾아주기 위한, 그리고 자신이 심었던 씨앗이 독초가 되었음을 확인한 자의 마지막 책무였습니다. 한 노인의 조용하고도 무서운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한정우의 전화 몇 통이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석과 최영숙 일가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불행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진 것은 최영숙이 부와 과시욕의 상징처럼 여기던 성북동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물 임대료가 3배나 올랐다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최영숙은 건물주에게 직접 찾아가 길길이 날뛰었지만 한정우의 오랜 친구였던 건물주는 시세가 그렇다. 싫으면 나가라는 냉정한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세입자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최영숙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태석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주요 고객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해온 VVIP 고객마저 신뢰에 금이 갔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수십억 원대 계약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들 정도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사 감사팀의 조사로 그가 묵인해왔던 작은 비리들이 낱낱이 드러났고 해고를 면하는 대신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기들은 그를 피했고 믿었던 상사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정태석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건설사와의 대규모 개발 계약마저 내부 사정이라는 애매한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악재의 집안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더 이상 화목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최영숙은 불안에 떨며 남편을 닥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당신 도대체 누구한테 밉보인 거야? 정태석은 평생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 사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그들을 옥죄는 손은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쌓아 올린 부와 인맥은 모래성처럼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딛고 서 있던 땅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잊고 지냈던 과거의 인연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성북동의 낡은 서점 한정우는 평소처럼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 없다는 듯이. 하지만 그의 고요한 눈빛 속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그는 책장 넘기는 소리와 함께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최영숙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오만함을 남김없이 집어삼켰습니다. 사방으로 사람을 풀어 알아본 끝에 최영숙은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된 시점이 윤서영과의 파혼 직후라는 신락 같은 단서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설마했지만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영숙은 수치심도 잊은 채 초라한 모습으로 서영이 일하는 요양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항상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며칠 밤을 샌 듯 퀭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복도 한가운데서 서영이 앞에 쿵 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영 씨,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우리 좀 살려줘. 내가 눈이 멀어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는 와중에도 최영숙은 서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서영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통쾌함이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괴한 상황에 대한 불편함과 연민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서영이 최영숙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인형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정우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소란스러웠던 복도의 공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정우는 최영숙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당신 남편 손을 잡고 사업 미천을 마련해준 사람이 누군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으시나요? 최영숙은 고개를 들어 한정우를 보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며 그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회 회장님? 이제 회장 아니오. 그냥 성북동의 늙은 서점 주인일 뿐이지. 한정우는 굳어있는 서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 이제 내 손녀나 다름없소. 나한테는 가족이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태생으로 재단하는 자는 스스로 무너질 자격이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짓밟았던 건 한낱 고아가 아니라 내 소중한 가족이었소. 최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어지는 순간 힘의 균형은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정태석 일가가 무너져 내리는 동안 윤서영의 삶에는 새로운 빛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어느 날 한정우는 서영에게 좋은 사람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배지훈, 대학병원 외과의사였습니다. 35의 배지훈은 따뜻하고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무명당 서점이었습니다. 어색하게 들어서는 배지훈을 보며 서영은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마음의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지훈은 서영의 배경이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점 한 구석의 낡은 시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시인 저도 참 좋아합니다. 문장이 참 따뜻하죠. 그 한마디가 서영의 굳은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그는 서영의 아픈 과거를 섣불리 위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곁을 지키며 서영의 상처가 스스로 아물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배지훈은 서영의 됨됨이와 성실함을 존중했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배지훈의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서영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잔뜩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지훈의 부모님은 서영이 부모가 없다는 사실에 아무런 편견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며 따뜻하게 품어주며 진짜 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서영은 태어나 처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온전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1년 후 서영과 배지훈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서영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쁨과 함께 과거의 슬픔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정우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손녀 세상에서 제일 예쁘구나. 그는 떨리는 서영의 손을 꼭 잡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영아, 아버지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오늘 내가 내 아버지다. 신부 입장 순서 서영의 곁에는 한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꼿꼿한 자세로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딸의 손을 잡은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혼주석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는 한정우의 눈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새로운 사랑과 진정한 가족의 온기 속에서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서영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했던 것은 부모가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람을 조건으로 재단하는 세상의 편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서영의 곁에는 그 어떤 편견도 막아줄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결혼 후 서영의 삶은 안정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딸이 태어났고 한정우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할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서영의 가족은 을의 성북동 무명당에 모였습니다. 한정우는 증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영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간병사 시절 겪었던 차별과 상처는 서영에게 새로운 사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서영은 자신처럼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년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서영은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의 편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작은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정우는 서영의 결심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낡은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모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좋은 일에 쓰거라. 그녀의 삶이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의 따뜻한 빛을 비추는 더 큰 이야기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무명재단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 없는 이들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몇 년 후 서영은 우연히 거리에서 초라해진 정도윤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서영을 알아보았지만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영은 그를 향해 어떤 원망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빌어주었습니다. 부디 사람을 조건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우기를. 이제 무명당은 단순히 낡은 책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점 한쪽 벽에는 한정우가 직접 쓴 작은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존중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부와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혈연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지켜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성북동의 조용한 서점은 세상의 나지막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영은 더 이상 세상의 편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존중으로 맺어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